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 후배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최근 들어 비슷한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은행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래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치매가 오면 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이 내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병원비는 어떻게 내나요? 이런 질문들이래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78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의식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통장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자녀분들이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법원에 가서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최소 2에서 3개월은 걸린대요. 그동안 병원비는 자녀들이 각자 부담해야 했고 정작 아버지 통장에는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대요. 85세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미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됐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어느 은행에 얼마나 넣어놨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통장이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을 수도 없고 은행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통장에 꼭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건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비상연락 카드를 만들어 두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작은 카드에 중요한 정보들을 적어두는 거예요. 통장이 있는 은행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밀번호예요. 물론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어두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가족만 아는 힌트를 적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아들 생일 뒤 4자리 이런 식으로요. 이 카드를 어디에 보관하느냐도 중요해요. 통장이랑 같이 두면 안 되겠죠? 집에서 가족들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보관하되 도둑이 들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 좋아요. 어떤 분은 자주 읽는 책 사이에 넣어두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액자 뒤에 붙여두기도 한대요. 두 번째로 자동이체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매달 나가는 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때 내지 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전기나 가스가 끊기면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이 실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동이체 목록을 한 장의 종이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디서 무엇이 언제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연락처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이도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세 번째로 안심 전환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미리 신청해 두면 본인이 장기간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정한 가족에게 통보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통장 거래가 전혀 없으면 은행에서 미리 지정해 둔 자녀에게 연락이 가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요. 이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고 신청도 간단해요. 신분증 들고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것도 작성해 두시면 좋아요. 이건 나중에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거예요. 연명 치료를 받을 건지 말 건지, 장기기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게 통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상관이 있어요. 연명 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하루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환자 본인은 그런 치료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의사를 밝혀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디지털 자산 목록도 만들어 두세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면 나중에 정말 곤란해져요. 특히 요즘은 보안이 강화되어서 본인 인증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도 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포인트나 캐시로 쌓여있는 돈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물론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 힌트를 적어 두거나 믿을 만한 가족 한 명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여섯 번째로 대리인 지정을 해두세요. 은행에서는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둘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갈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족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했을 때 대리인이 대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대리인 지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입출금 정도만 가능하게 하고 해지나 대출 같은 건 못하게 제한을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리인도 한 명보다는 두 명 정도 지정해 두면 더 안전해요. 서로 견제도 되고 한 명이 못할 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로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가족이 모여서 재정 상태를 공유하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빚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상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숨겨진 빚이 발견되거나 반대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덟 번째로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꺼리는 부분인데 정말 필요해요.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지는데 이게 본인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유언장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자필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다만 몇 가지 형식을 지켜야 해요. 전체를 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와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돼요. 그리고 이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홉 번째로 보험 정리를 해두세요. 나이가 들면서 이 보험 저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을 텐데 정작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 증서를 한 곳에 모아두고 어떤 보험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수익자는 누구인지 정리해 두세요. 특히 수익자 지정이 중요해요.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정인을 지정해 두면 그 사람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간단해요.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처도 같이 적어두면 좋아요. 열 번째로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필요해요. 어느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매입 가격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 두세요. 어디서 얼마를 빌렸고 이자율은 얼마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런 정보가 없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정말 곤란해져요. 갑자기 독촉장이 날아오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11번째로 비상금을 준비해 두세요. 이건 통장과는 별개로 현금으로 준비해 두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 급하게 가야 하는데 카드가 안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비상금은 너무 많이 둘 필요는 없어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이 돈을 어디에 두는지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피하고 가족들만 아는 특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12번째로 연금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 받고 계신 연금이 있으시죠? 이런 연금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지,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지,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정리해 두세요. 특히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미리 알아두고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13번째로 온라인 계정을 정리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시잖아요. 은행 앱, 증권 앱, 쇼핑 앱, SNS 등등. 이런 계정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곤란해져요. 특히 요즘은 생체 인증을 많이 쓰는데 본인이 없으면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해두거나 신뢰하는 가족에게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려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14번째로 중요 서류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같은 중요한 서류들 말이에요. 이런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서류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아두고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류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라벨을 붙여두면 더 좋아요. 은행 관련, 보험 관련, 부동산 관련, 이런 식으로요. 15번째로 휴면 계좌를 확인하세요. 오래 쓰지 않은 통장이 휴면 계좌가 되면 찾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소액이 들어있는 통장들은 잊어버리기 쉽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휴면 계좌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안 쓰는 통장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통장에 너무 많으면 관리도 어렵고 나중에 자녀들이 찾기도 힘들어요. 주거래 통장 하나, 비상금 통장 하나, 이 정도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16번째로 세금 관련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내는지, 세무사가 있다면 연락처는 뭔지 정리해 두세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고 심하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재산세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자녀들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17번째로 의료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다니는 병원이 어디인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에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의료진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약봉투를 그냥 버리지 말고 한 장만 보관해 두세요. 거기에 약 이름이랑 용법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도 중요한 것들은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거나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어요. 18번째로 장래 관련 희망사항을 정해 두세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꺼리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종교적인 의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어느 회사인지, 연락처는 뭔지,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이런 정보가 없으면 나중에 상조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9번째로 디지털 추모 계정을 설정해 두세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곳에서는 사망 후 계정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완전히 삭제하거나 특정인에게 관리 권한을 넘기거나 할 수 있죠. 이런 설정을 안 해두면 계정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가족들이 삭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특히 소중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미리 백업해 두거나 가족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좋아요. 20번째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한번 정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요.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투자처가 바뀔 수도 있고 연락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해요. 업데이트할 때는 날짜를 꼭 적어두세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인지 알아야 나중에 혼란이 없어요. 그리고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에 이런 준비를 해두는 게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5세 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모든 걸 정리해 두셨더라고요. 통장 정보, 비밀번호 힌트, 자동이체 목록, 보험 정보, 심지어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목록까지 다 정리해 두셨어요. 덕분에 가족들이 혼란 없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었어요. 병원비도 제때 낼 수 있었고 집 관리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죠. 반면에 다른 분은 정반대였어요. 82세 되신 분인데 치매가 왔는데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이 은행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했고 법원에 가서 후견인 신청도 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예요. 모든 게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화된 시대에는 더욱 중요해요. 예전에는 통장 하나, 도장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져요.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꼭 필요한 대화예요. 서로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준비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해요.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면 돼요. 오늘은 통장 정보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보험 정보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하고 재미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무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꼭 준비해 두시길 바라요. 분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 후배한테 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86세 할아버지가 은행에 오셔서 이상한 부탁을 하셨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통장이 본인 통장이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이분이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미리 준비를 하려고 은행에 오신 거였어요. 자기가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더래요. 은행 직원이 도와드려서 확인해 보니 그분 명의로 된 통장이 무려 8개나 있었대요. 본인은 2에서 3개 정도만 기억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그 중에는 10년 넘게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가 된 것도 있었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찾지 않아서 그냥 보통예금으로 전환된 것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증권 계좌도 3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주식을 산 기억은 있는데 어느 증권사인지 뭘 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더래요. 결국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다 찾아냈는데 그 과정이 정말 복잡했대요.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난대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겪으니까 정말 무섭다고. 돈이 있어도 못 쓰고 가족한테 짐만 되는 게 제일 두렵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은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먼저 8개의 통장을 2개로 줄였어요. 하나는 생활비 통장, 하나는 비상금 통장으로 정했죠. 나머지는 다 해지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통장마다 용도를 큰 글씨로 적어서 통장에 붙여놨대요. 비밀번호도 단순하게 바꿨어요. 복잡한 비밀번호는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로 바꾼 거예요. 물론 너무 쉬운 번호는 위험하니까
가족만 아는 특별한 날짜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A4 용지 한 장에 모든 금융 정보를 정리했어요. 은행 이름, 계좌번호, 잔액, 용도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정리한 거예요. 이 종이를 여러 장 복사해서 자녀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고 본인도 지갑에 한 장 넣어 다니셨대요. 이분의 자녀분이 나중에 은행에 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셨대요. 아버지가 미리 정리를 해두신 덕분에 나중에 치매가 더 진행됐을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왜 중요한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2023년 기준으로 약 3,500명이래요. 이분들이 다 정말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가족이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재산을 남기고 가신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상속할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2022년에만 국가로 귀속된 무연고 재산이 800억 원이 넘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가족 연락처를 업데이트 안 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 안 하고 유언장도 안 쓰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아무도 그 재산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변호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속 관련 분쟁의 80% 이상이 사전 준비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요.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유언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요즘은 가족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더 문제가 많아졌어요. 재혼가정, 사실혼 관계, 해외 거주 자녀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상속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사전 준비가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빚 관련 정보예요. 많은 분들이 재산만 생각하시는데 빚도 상속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 안에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빚까지 다 물려받게 돼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채권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지은 빚 5억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미 상속을 받은 상태라 포기할 수도 없고 결국 자녀들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했어요. 집을 팔고 본인들 재산까지 처분해서 겨우 해결했대요. 만약 아버지가 미리 빚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면 자녀들이 한정 승인이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빚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정리가 필요해요. 어디서 얼마를 빌렸고 보증은 서준 게 없는지 연대 보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부끄럽더라도 숨기면 안 돼요. 나중에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아시죠?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당하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가 오면 당황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통장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내가 거래하지도 않는 은행 이야기를 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대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 바로 사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돈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게 우리 정서상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재정 상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중요한 건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투자 실패를 했다거나 빚이 있다거나 해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숨기게 되거든요. 대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믿어야 해요. 내 돈을 뺏어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가족이 있었어요. 매년 설날에 가족 재정회의를 한대요.
부모님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자녀들도 각자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년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대요. 이 가족의 좋은 점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내가 전세 자금이 부족할 때 다른 형제들이 조금씩 보태줬고, 부모님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자녀들이 분담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치매보험에 대해서예요. 요즘 치매보험 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가 오면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요양원 비용만 해도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을 들어놓고도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치매로 청구를 못하고 가족들은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디지털 자산 관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요즘은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비밀번호나 개인키를 모르면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수억 원어치를 갖고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 돈을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다면 거래소 이름과 아이디 정도는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비밀번호는 직접 알려주기보다는 힌트를 주거나 믿을 만한 곳에 보관해두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NFT나 메타버스 부동산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본인이 설명을 안 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네이버 포인트, 카카오 포인트, 쿠팡 캐시, 이런 것들이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돼요. 어떤 분은 포인트만 수백만 원 갖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항공사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모은 마일리지가 수십만, 수백만 마일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상속이 가능해요. 하지만 항공사마다 절차가 다르고 기간 제한도 있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요즘은 구독 서비스가 많잖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신문 구독, 음악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매달 자동 결제되는데 이것들을 정리 안 해두면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결제가 돼요. 카드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돈이 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는데 통장에서 매달 30만 원씩 나가고 있었대요. 알아보니 각종 구독 서비스와 정기 후원금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안 계신데 2년 동안 720만 원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목록도 만들어 두세요. 뭘 구독하고 있고 언제 결제되고 얼마씩 나가는지, 그리고 해지 방법도 간단하게 적어두면 좋아요. 요즘은 해지가 복잡한 서비스들이 많아서 방법을 모르면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의료 관련 정보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연명 의료 결정서 같은 거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정말 힘든 결정을 해야 해요. 인공호흡기를 뗄 건지 말 건지,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결정을 가족들이 해야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 지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연명 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두지 않으셨대요. 자녀 3명의 의견이 갈렸어요. 큰아들은 끝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했고, 딸은 아버지를 편하게 보내드려야 한다고 했고, 막내는 결정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겼고 지금도 서로 연락을 안 한대요. 만약 아버지가 미리 의사를 밝혀두셨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장기기증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장기기증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미리 밝혀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결정해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SNS 계정 정리도 필요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에 올린 글과 사진들이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디지털 유산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삭제되기를 원하시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프로필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업데이트는 안 되고 친구들이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런 설정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계정이 방치되거나 해킹당할 위험이 있어요. 이메일 계정도 중요해요. 요즘은 이메일로 많은 일을 처리하잖아요. 중요한 계약서, 세금 고지서, 각종 영수증들이 이메일로 오는데 이메일 비밀번호를 모르면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어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활성 계정 관리자라는 기능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으면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주거나 계정을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백업도 중요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수천, 수만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모르면 이 소중한 추억들을 가족들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진들은 클라우드에 백업해두고 가족들과 공유 폴더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구글 포토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도 정리가 필요해요.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재산세 고지서 이런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그리고 부동산의 현재 시세, 대출 잔액, 전월세 만기일 같은 정보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 특히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 만기일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짜들을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자동차 관련 정보도 빼놓으면 안 돼요.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서, 정비기록 이런 것들을 정리해두세요. 특히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나 특약사항을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처분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처분이 지연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휴대폰 관련 정보예요. 요즘은 휴대폰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인증이 휴대폰으로 이루어지는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르면 정말 곤란해져요. 그래서 휴대폰 비밀번호는 꼭 가족 중 한 명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통신사 정보, 요금제 정보, 휴대폰 할부금 정보 같은 것들도 정리해 두세요.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공인인증서나 OTP 정보도 중요해요. 이것들이 없으면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어요. 특히 OTP는 기기를 잃어버리면 재발급받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OTP 일련 번호나 등록 정보를 따로 적어두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보관할지도 중요해요.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좋지만 디지털 파일로도 만들어 두세요. USB에 저장해 두거나 클라우드에 올려두거나 이메일로 보내두거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안도 중요해요. 너무 자세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나눠서 보관하거나 암호화해서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 때가 올 거예요. 미리 준비해두면 본인도 편하고 가족들도 편해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통장 정보만 정리하고 내일은 보험 정보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서로 도우면서 하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